그러면 내용을 좀 한번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심에서 유죄가 났었죠. 네. 1심에서 유죄가 났었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났었어요. 네. 자,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도 우리 강냉이 선생님들도 거의 다 알고 계시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다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 대등재판부에서는 이거를 다 의견이다. 네. 의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위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의견이다. 의견. 내 생각을 얘기한 것이다.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의견을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인식이다. 모른다는 거는 인식이다.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인식이다. 내 생각이다 이거지. 그래서 무죄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은 명확한 논리 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 좀 네. 해주세요. 1심 판결문은요. 사실 내용은 길지만 심플합니다. 심플합니까? 네, 이재명 후보 발언을 놓고 이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따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발언했냐? 판넬 들고 설명을 한 겁니다. 네. 나 뭐 50m짜리 옹벽 아파트니까 준공 허가도 안 나는 인허가를 해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당연히 저 무슨 로비 받고 저런 거 해준 거 아니야? 플러스 이런 거를 인허가 해줄 정도면은 너무 무능해서 대한민국 맡길 수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한 게 아니라 인허가를 내가 해준 게 아니야.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결정권이 없었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까지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고발한다고.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따진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공무원도 수십 명 부르고 성남시 공무원도 불러서 너 협박한 적 있어? 협박은커녕 협박한 적 없습니다. 당시 공문도 주고받았거든요. 네. 당시 공문도 다 검증을 했어요. 근데 국토부 공문의 협박은커녕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니까. 알아서 판단하죠. 네,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성남시의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적의 판단하라.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단하세요라는 공문을 보냈으니까 오히려 이재명 당시 후보의 말과 반대의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성남시 공무원들한테도 혹시 물어봤어요. 국토부 공무원들이 협박해놓고 또 발뺌하는 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데리고 있던 성남시 공무원들을 전원 거의 다 불러봤는데 이 업무와 관련된 그 공무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런 협박은 금시초문인데요. 국토부가 협박한 적 없습니다. 고발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다 그렇게 증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언들을 잘 정리해서 이거는 성남시 공무원들과 국토부 공무원들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은 아예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해준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보통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흔히 나오는 판결문의 형태예요. 네.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을 놓고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야.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발언 내용이 뭔가 단순한 과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선거를 하는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면 너 이거 거짓말로 당선됐네? 하고 당선 무효형을 딱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2심 판결문은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붙여가지고 이 판례에 따르면 어떻고 뭐 표현의 자유가 어떻고 해서 굉장히 법조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것은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의견 표명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팩트를 의도적으로 좀 피해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심 판결문은 읽어봐도 판례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봤을 때 1심과 2심이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증거관계를 가지고 법리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도 그냥
30년 이상 재판한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저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심에 보통 하는 이 판단의 법리 그리고 2심에서 독특하게 내세웠던 이 법리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맞는 법리냐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어떤 게 더 부합하고 이게 어떤 게 더 국민들과 입 후보자들한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늘 강조하지만 법은 상식입니다. 판결문을 듣거나 읽었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법원에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심 판결문을 보면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어와 수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쪼개가지고 분절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말입니다. 협박과 부분, 협박을 했다는 부분의 주어와 식품연구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쪼개가지고 앞과 뒤를 쪼개가지고 뒤틀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뭐 주어와 수로를 바꿨다 네.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런 부분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을 이제 수학 공식처럼 분해해서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류를 지적하는 네. 부분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명확한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네. 이 허위사실 유포의 기준이 뭐냐면 그 후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유권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유권자도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유권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발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그게 선거 과정에서 진실을 말할 의무랑 충돌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때 이제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김문기 씨가 대장동 실무를 거의 총괄했던 분이거든요. 네. 대장동 김문기 씨랑 골프를 쳤느냐 이 문제는 단순히 골프를 쳤다는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까운 사이고 수시로 대장동 의사결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 사이. 친한 사이면 전화도 할 수 있는 거고 대면 보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 정도 쳤을 정도 사이즈라고 물어봤는데 골프를 원래 정상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저 골프 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면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골프를 친 것은 맞지만 당시 딱 한 번 골프 친 거 외에는 뭐가 없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떤 식이냐면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어디서 조작된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합니까? 네. 그 말은 선거인들이 봤을 때 명시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라고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골프를 치지도 않았는데 상대 정당에서 뭔가 조작된 사진을 들고 와서 의혹 제기를 하나 보다라고 믿는 국민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네. 의도적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이제 확대됐느냐 조작됐느냐 가지고도 이제 국민들이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 2심의 논리가 좀 이상했던 것이 누가 보더라도 사진 앵글이 확대된 사진이에요. 근데 확대한 거죠. 네. 확대. 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진을 볼마크. 확대할 이유는 그 모자의 볼마크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확대한 거고 앵글을 예를 들어서 사진을 잘 오려서 열 몇 명이 뭐 설악산 가서 등산을 했는데 그 4명 사진을 잘 오려서 옆에 그 마치 골프 칠 때 4명이 골프 치지 않습니까? 4명만 거기 간 것처럼 딱 나란히 쓰는 사진을 딱 만들어서 마치 이게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냐 얘기했다면 그건 조작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그 여행 가서 볼 마크가 핵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된 앵글을 보더라도 4명이 나란히 중간에 서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답변하기 곤란한 거죠. 그렇죠.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순간 구구절절 변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디 조작된 사진 가져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나요? 국민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거를 계속 봐가면서 투표를 해야 됩니까? 그 원칙론이 있는 것이어서 저는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법관들
12분이 사실상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밝혀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판결문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이 어려워요. 어렵죠. 예, 이거를 네. 뭐 누가 12명 분의 재판을 분석해서 어떤 의견 견해를 가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법 상식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만약에 무죄로 결론이 나버리면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는 없애는 게 나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누가 어디까지 말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거짓말이고 어디까지는 의견 표명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럼 더 이상 법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판결문 내용을 음미하면서 잘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판결문 법원에 있는 판사들의 판결을 맞추고 안 맞추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지만 우리 강냉이 선생님들 어떻게 그걸 맞추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이게 수학 문제도 아니고 논술 문제도 아니고 과학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닙니다. 어떻게 저희가 맞춥니까? 못 맞춘다고 욕하실 일도 아니고 잘 맞춘다고 칭찬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판사들의 판단일 뿐이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아니, 근데 이제 법이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변호사 할 때도 사실은 그 기자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 대략 그 증거 관계나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더라도 법조인들이 얘기하면 그냥 사심없이 얘기했을 경우 대부분 어느 정도는 맞추거든요. 네. 뭐 맨날 재판 들어가니까. 근데 네. 이번에 사실 위증교사 사건과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글쎄요, 재판부가 너무 여야가 첨예해서 그런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국민 상식과 좀 동떨어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위증교사도 그냥 위증을 한 사람이 있으면 위증교사, 제가 25년 법조 생활을 했는데 위증이 유죄 나면서 위증교사가 무죄 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게 복잡했고,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거의 무슨 인수분해하듯이 판결문이 나왔고 네. 누구도 아마 그 위증 관련돼서 그 무죄를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조차 이게 뭐지? 일목요연하게 네, 네. 브리핑하라면 못할 못할 거예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고 그냥 규칙에 관련된 문제죠. 음. 내가 재판을 하는데 내 사건의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몰래 전화하고 몰래 내가 어떻게 변명하는지 변론 요지서 갖다 주고 그리고 증인 신문 사항 같은 거 조율하고 그러면은 더 이상 재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행위를 했으면은 이때까지 다 유죄를 선고해 왔는데 그것을 방어권의 보장이라고 하면 다른 재판들 일반 국민들도 이제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위증할까봐 조마조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좀 범죄 가해자들이 대부분 돈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깡패가 있어도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걸린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회유하려고 들거나 협박하려고 들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데 맞아요. 증인과의 접촉을 그렇게 쉽게 허용해 줍니까? 원칙의 문제거든요. 증인과 접촉을 하는 순간 단죄를 엄하게 물어줘야죠, 책임을. 그럼요. 예,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우리 사법부의 신뢰가 쌓여왔던 것인데 이제는 이제 재판에서 진쪽이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저 피고인이 증인하고 또 통화했네, 접촉했네, 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위증교사 때도 사실은 좀 놀랄 정도로 1심의 판결이 좀 비상식적이었고 예측 가능하기 어려웠고요. 맞아요. 그게 또 영장을 기각한 그 판사조차도 이 부분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했잖아요. 유창훈 부분이니까. 판사가 네네. 당시 판사가. 네. 그랬었고 요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그냥 국토부 협박 없었으면은 협박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인허가 내줬다고 한 그 말은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전화를 해가지고 있는 대로 얘기해줘요. 요 마디만 한 몇 번 강조하면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사람이 성남시장인데 네. 그 성남시에서 돈을 한 10억 좀 횡령했다 칩시다. 네. 네? 10억 좀 횡령했다 쳐가지고 막 사람들이 너 10억 왜 이렇게 장부에서 비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저 사실 그때 제 딸이 깡패들한테 납치당해가지고
딸 죽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줬습니다. 범죄 피해 신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다고 칩시다. 근데 깡패는 근처에도 온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어요. 맞아. 그러면 그거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는 너무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둘이 말싸움을 하는 걸 가만 지켜봐도 아 누가 거짓말하는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인 인사고로 봤을 때 거짓말이면 거짓말인 거죠. 그래야 그게 규범으로서의 기준이 되고 누구나 엄격하게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지 지금처럼 20-30분을 제가 안 했어요. 딱 이재명 후보 말은 그거잖아요. 저 옹벽 아파트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도 관심 없어요. 국토부가 한 건데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측근은 70억을 받아서 구속돼서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네. 그래서 지금 수감 중이란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맞습니다.